자, 집을 살 때는 공제 상한선이 있는데 전세 대출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해드리기 때문에 건보료가 크게 다운이 되게 됩니다.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자, 주택 관련한 대출이 있다고 하면 그게 집을 살 때 받은 것이건 혹은 전세를 들어갈 때 받은 것이건 건보 지역가입자들에게 건보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기존에 이에 관한 소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후에 좀 바뀐 부분도 있고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대체 얼마나 지역 건보료가 깎일 것이냐, 얼마나 경감 혜택이 주어질 것이냐,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 72조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건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 해당 대출 금액을 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시행 2022년 7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들이 좀 많죠. 자,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 대출이어야 됩니다. 사적인 개인적인 채무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집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저겁니다. 대출을 그냥 대출만 받고 가만히 계시면 혜택을 드리는 거 아니고요. 반드시 공단에 통보해야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바로 저런 5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 대출을 이 건보료 산정할 때 재산에서 그만큼을 빼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번 조치 내용입니다. 자, 저기 2번에서 기준 이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시행령에서 5억 이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집을 구입할 때는 공시가 5억 이하, 그리고 임차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이 5억 이하에만 해당이 되도록 됐습니다. 자, 공시지가 5억이라고 하는 건 시세로 말하면 뭐 한 7억, 8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집값이 워낙 올라서 아마 7억, 8억을 넘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조치가 5억 이하로 한정된 것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 이 내용이 해당된다고 하면 이 건보료 경감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런 요건을 갖췄다 그래도 추가적인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자, 4가지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기존 영상에서 이번 제도를 소개해드렸더니 가장 많이 댓글이 달리는 게 그거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대출도 7월 1일 이후에 받아야만 이 제도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7월 1일 전에 받은 대출도 인정이 됩니다만 바로 저 1번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즉 취득일 혹은 전입일로부터 이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받은 것만 인정이 됩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에만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예전에 구입했던 집에서 살고 계신 분이 이번에 주택금융부채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새롭게 대출을 받아서 자기는 공제받을 수 없겠느냐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안 됩니다. 왜요? 바로 1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득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은 것만 바로 주택대출공제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집이 한 채 있으신데 두 번째 집을 살면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에 대해서 지역건보료를 깎아달라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시가 5억 이하, 그리고 임차보증금 5억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건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대출 종류도 좀 제한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요거는 뒷부분에 나오는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관련 대출이 있으면 저 지역건보료를 경감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요. 자, 대출이 있다고 하면 그 대출금의 전액을 바로 공제를 해주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이번 시행령에서는요, 주택 구매의 경우 대출의 60%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경우 대출의 30%까지 인정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자, 따라서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60% 6천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게 원칙인데요. 이 주택 구매의 경우에 또 공제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1억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택 구매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라는 공제 상한선이 있지만요,
이게 전세를 받기 위해서 받는 이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공제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대출의 30%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이 공제 상한선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뒤에 사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전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엔 이 공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이 건보료가 크게 경감되는 사례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건 제가 뒤에 사례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 주택대출 공제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요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사례는 주택대출 공제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례 1의 경우에는 공시가 4.5억 원의 30평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분은 주택대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공시가가 5억 이하고요. 그리고 2021년 4월 20일에 샀는데 바로 한 20일 후쯤에, 즉 2021년 5월 1일 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도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의 경우에는 주택대출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그럼 저분은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할까요? 저기에는 얼마 대출을 받았는지는 안 나옵니다만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의 6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 5천만 원을 초과하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인데요. 저 경우도 주택대출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보증금 5억이기 때문에 5억 이하라는 기준이 충족이 되고요. 그리고 저분은 2021년 5월 1일 날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에 앞서서 한 20일 전에 은행에서 신용대출, 특히 전세자금 대출 목적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저분은 주택대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분의 경우에는 얼마 대출 받았는지가 안 나오는데요. 그 대출 받은 금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5천만 원 공제라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받은 이 전세자금 대출의 30%까지 무조건 공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례 두 가지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주택대출 공제가 가능했고요. 자,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사례는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왜 불가능한지 한번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 1은 딱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시가가 7.6억 원이라 안 됩니다. 공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그거는 주택대출 공제가 안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사례 2의 경우에는 왜 안 됐을까요? 저분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공시가 5억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요. 5억이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택대출 종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을 구매할 때는 신용대출 받아서 집 사면 그건 공제가 안 됩니다. 진짜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더라도 인정이 안 됩니다. 집을 살 때는 오로지 주택담보대출 혹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보금자리 론만 인정이 됩니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자, 사례 3의 경우엔 왜 안 될까요? 공시가 5억 원 주택이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그 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2021년 5월 1일 날 집을 사고요. 그리고 대출을 2021년 8월 3일 날 받았네요. 3개월에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경우에는 주택대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 관련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요, 이 건보료와 관련해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의 경우엔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이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만 해드리는 혜택입니다. 저분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세컨하우스, 두 번째 집을 사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 경우에는 이번 제도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제도로 과연 내 건보료가 얼마나 경감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요.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그렇습니다. 소득과 재산과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저 재산을 계산할 때 이 주택금융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바로 건보료가 절감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사실 올해 이 지역가입자들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큰 제도 변화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 재산 공제와 관련해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차등 공제를 했는데요. 올 7월 1일부터죠. 바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 개편 방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들은 재산에서 5천만 원은 무조건 공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주택금융부채 관련해서 저 재산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주택 관련 대출 공제를 받으면 과연 얼마만큼의 건보료 경감이 있을까요?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례 1입니다. 저분은 공시가 5억 원 집을 사면서 4억 2,800만 원이나 대출을 받았네요. 자, 우선 공시가 5억이라고 하면 재산을 그대로 5억을 다 쳐주는 건 아닙니다. 건보료에서는 집의 경우엔 60%만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5억 원에 60%니까 3억만 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제가 들어가죠. 아까 설명드린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5천만 원 일괄 공제에 따라서 3억에서 5천만 원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 재산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바로 주택 대출 관련 공제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분의 경우에는 대출이 많죠. 그래서 대출에 아까 60%까지 공제를 해준다 그랬는데요. 이분은 대출이 많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분은 공시가 5억 집인데 과표를 60%만 봐서 3억만 재산으로 보고요. 여기서 5천만 원 일괄 공제, 그리고 주택 관련한 대출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추가 공제가 들어가서 2억 원만 바로 재산 과표로 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15만 9천 원 정도 내는 건보료가요. 올 7월 1일 이후에는 월 13만 9천 원 정도, 한 12% 정도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액수로는 월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기본 공제 감소분으로 한 9천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주택금융부채, 오늘 설명드린 이 주택금융부채 때문에 한 만 원 정도가 절감이 돼서 월 2만 원 정도 건보료 경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2에서 다루는 B씨는 좀 전에 설명드린 A씨와 거의 유사합니다. 5억 집을 사면서 4.28억 원 대출을 진 경우입니다. 딱 한 가지가 다른데요. 바로 B씨의 경우에 재산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저분은 1억 원 상가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사례 1에서 다룬 것이 다른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약간 비현실적이다는 생각에서 이 B씨의 경우에는 상가 1억 원을 소유한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산이 아까보다 조금 더 있기 때문에요. 이 재산 과표 구간이 조금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보료 경감 효과는 약간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9%나 건보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는 집을 사는 과정에서 진 부채 때문에 건보료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두 가지 사례는 앞 사례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건보료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바로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사례 3의 경우에는 정말 놀랍게 건보료가 떨어집니다. 저분은 전세 5억을 얻기 위해서 3.2억 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보료를 월 13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1일 이후에 건보료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전세보증금 5억도 이것도 재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 보지는 않고요. 산식에 의해서 전세보증금 5억은 재산이 1.5억 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1.5억 원에서 이제 공제가 들어가야죠. 아까 설명드린 일괄 공제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1억 원만 이제 재산 과표가 남고요. 여기서 또 하나 공제가 들어가죠. 바로 오늘 설명드린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분은 얼마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3.2억 원 대출이 있는데 아까 전세의 경우에는 30%만 대출을 잡는다고 했죠. 그런데 3.2억 원의 30%는 9,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는 과정에서 진 부채는 상한선이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전세 대출은 그런 게 없습니다. 9,600만 원 전액 다 바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딱 400만 원만 재산으로 남습니다. 자, 그 결과 이분은 올해 7월 1일 이후에 건보료가 2만 4천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13만 원 정도 내는 건보료가 2만 4천 원, 무려 80%가 넘는 건보료 경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번에 도입되는 저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위력이 아주 실감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이 공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큰 폭으로 건보료가 경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C씨의 경우와 거의 유사합니다만 아까 C씨의 경우에는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한 반면에 이분의 경우에는 재산을 6천만 원 이내를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바꿔봤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아까 사례 3에 비해서 뭐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만 6천만 원 이내가 있기 때문에 재산 과표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건보료 경감 효과는 약간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바로 3.2억 원의 전세 대출 때문에
작년에 14만 원에 넘었던 건보료가 올해 9만 원 정도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건보료가 38%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월로 따지면 한 5만 원 이상 건보료가 줄어드는 건데요. 아주 작지 않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건보료와 관련된 주택금융부채 공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올 7월부터 시작되는 이 주택금융부채 공제 문제는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본 영상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